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둠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쾌하지도 밝지도 않지만 내 안에 있다. 거대한 풍경이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방이기도 하다. 복잡한 인과관계로 엮여있는 생선과 소멸과 그 찌꺼기를 남기는 난잡한 생각에 나열이기도 하고 살아내기 위해 죽음과 허무와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만든 상처로 내 안에 투명해진 얼굴이기도 하다. 거대한 풍경이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방이기도 하다. 복잡한 인과관계로 엮여있는 생선과 소멸과 그 찌꺼기를 남기는 난잡한 생각에 나열이기도 하고 살아내기 위해 죽음과 허무와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만든 상처로 투명해진 얼굴이기도 하다.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도사 소도사입니다. 시스템 도사. 발음하기도 힘드네. 시스템. 저번에 그 방청객으로 한번 오시고 이번에는 도사가 돼서 오셨네요. 그동안 뭐 하셨다가 이렇게 도사로 업그레이드가 되셨는지. 좀만 뛰어 좀. 소도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좀 하신다고 우리 여기 녹음실에. 근데 소도사님 진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은 이건 굉장히 좀 애매한데요. 네. 사회적 규정으로 보자면은 뭐 직장이 뭐냐라는 아니 뭐 같으니까요. 그런 거 말고 네. 그러니까 제일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일.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개인적으로는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미술에서 필요한 뭐 연예인 매니지먼트나 이런 쪽 개념과는 좀 다르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시스템 매니지먼트 쪽에 근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떤 뭐 약간의 사례금 뭐 이런 걸 받고 있나요? 그것이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사례금을 요구하기에는 현재 제가 관계를 짓고 있는 작가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작가들 대부분이 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때 거의 99%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난뱅이 해결사. 그래서 그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은 그냥 일종의 뭐 여비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관계 짓는 대부분의 90% 이상은 사례금 없이 그냥 진행합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제 여자친구 때문입니다. 여자친구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 작가분들도 그 손을 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걸 좀 너무 좀 뭐랄까 대충대충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제가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답답해서. 보다가. 맞습니다. 답답해서. 그런데 폭을 넓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어떤 봉사 활동이나 뭐 제 뭐 재능 기부를 위한 활동은 아니고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일종의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단 한 사람의 작가를 위해서는 너무 그 자원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작가를 끌어모으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컴퓨터 쪽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데요. 진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 대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게 일종의 그 인프라가 되는 거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제가 통칭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분들이 가령 뭐 아주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 또 일반 그 미술 쪽 분야에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뤄야 될 업무 형태가 분명 미술 쪽 분야에도 존재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통일성이 없다거나 또는 표준에서 어긋나 있는 부분들을 좀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꽤 한 10년 정도 가까이 그런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힘든 일을 하시네. 그러면 그 예술가들을 이제 다른 분야에서 바라본 거잖아요. 계속 만나면서 그 가장 예술가들의 큰 문제점은 뭘까요?
글쎄요. 이렇게 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 작가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하게 뭐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 IT 쪽과 비교해서 생각한다면은 일종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이 있거나 또는 없거나 본인이 그 수용할 수 있는 또는 뭐 가용할 수 있는 가용 비용 대다수를 자신의 개발 환경에 대부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생활비까지 뭐 친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자신의 활동 또는 자신의 창의적인 개발 활동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무리 좀 뭐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많이 쳐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일종의 작가가 뭐 수익 활동을 하든 또는 뭐 밖에서 비용을 끌어오든 그런 비용들이 자신의 작품 활동에 그 사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가령 뭐 먹고 즐기는 활동도 작품 활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일종의 이런 예입니다. 뭐 전 작품을 위한 순수 작품을 위한 활동을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그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술 먹잖아. 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술을 술값 초술값이면 구슬 하나 사지. 맨날 어렵다고 해서 왜냐 술은 또 입들이 또 고급이잖아 예술가들이. 또 맛 따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 따지고. 뭐 한 예로 들자면은 하드디스크 하나 사세요라고 했을 때 뭐 한 10만 원짜리 하드디스크 하나 사서 몇 년을 쓰는데요. 10만 원짜리 하드디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몇 년을 설득해야만 대부분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술값은 10만 원 쓰는 거죠. 그냥 그렇죠. 하루에. 예. 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 정부에서 지원금을 이 나라 도움 말씀하시려고요? 예, 이나라 도움이라는 그 새로운 그 창구 그거 혹시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경험한 적 있나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개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외부에서 한번 들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네. 사용 자체가 복잡해서. 특히 그 예술가 군에서의 불만 사항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거 가르치는 학원 생길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그 지원금 설명회 갔을 때 신용카드를 무조건 사용을 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술가들이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신용 불량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은행에서 이제는 기금은 받았는데 은행에서 이제 신용카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신용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실제로 재료 사다 보면 카드로 못 사는 재료들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런 그런 부분도 청계천 있고, 가면 현금으로 써야 될 수밖에 현금을 없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고. 계좌이체로도 이제 그 돈을 쓸 수는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나중에 후불로. 후불로? 네. 그걸 근데 매번 뭘 살 때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사도 그게 있어야 돼. 보통 일이 아니더라. 네. 이제 오셨나 보네. 안녕하세요, 성병입니다. 다시 해주세요. 목소리도 너무 작고 지금 안 되겠다. 사실 깜짝 놀랐네요. 오늘의 공도사 성병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좀 크게 좀. 수사네요. 원래 목소리가 작.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작으세요? 원래? 네, 이게 좀 스트레스예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철역에서 예전에는 표를 이렇게 영무원한테 역을 얘기하고 사야 되는데 그렇죠. 안 들려서 꼭 한 3번씩 물어보셔서 소리를 질러야 표를 주셔가지고 이게 나름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럼 학교 다닐 때 발표 같은 거는 어떻게? 너무 싫었는데 선생님이 꼭 시키셔가지고 좀 더 큰 소리로 발표하라고 항상 그러셔가지고 거의 숨어 있다시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가족하고 대화하는 데는 문제 없으세요? 여러 번 뭐 계속. 저희 가족들이 다 조용해요. 조용한 가족? 오늘 방송 기대됩니다. 조용한 가족의 대표 성병희 작가님. 요즘에 그 주 관심을 두고 그리는 작품이 어떤 내용들인지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듣고 시작할게요.
요즘요. 최근 얘기죠. 예, 최근 뭐 사회적인 거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원래는. 그리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작업을 하다가 개인주의적인 작업하고 사회적인 게 이제 같이 맞물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은 철저히 또 제 안으로 좀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를 봤을 때는. 네. 근데 우선 그림을 봤을 때 우선 추상은 아니고요. 네. 항상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들이 있고, 네. 예. 그러면 그 구상인 거죠. 네. 그러면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 어떤 생각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한 번에 딱 떠올라와요? 아니면 이렇게 여러 번 스케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 줄기는 먼저 오고요. 속안에서 감정으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를 다시 텍스트 같은 걸로 머릿속에서 구상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책처럼 읽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림 그리면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거를 글로 설명해 달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하기 싫고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말해달라고 하시니까. 얼마 전에 전시 끝나셨죠? 네. 네, 문신. 네. 네. 어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주세요. 어땠습니까? 막 이렇게 무섭게 하지 말고.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왜 그랬어요? 어떻게 관객들 반응이랑 좀 이렇게. 예, 너무 여러 같아서 사실 많이 놀랬고요. 예. 제가 좀 수줍은 성격이고 되게 내성적이라 페이스북도 지켜보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고 있었다가 활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마니아층도 있으시고 또 같이 활동하시는 작가분들께서도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포스팅도 많이 해주시고 또 친구분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또 찾아와서 작품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도 또 굉장히 이렇게 홍보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저로서는 되게 좋았어요. 얘기만 들어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작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팔리셨는지, 진짜 생활에 도움은 되셨는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거를 적나라하게 밝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판매는 됐고요. 네. 네, 뭐 그것만 가지고 1년 생활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럽네요. 우선. 전시 이후에도 문의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예, 팔린 작품이어서 팔렸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분 좋았겠다. 안타까웠습니다. 딴 걸 원하셨으면 좋았어요. 네. 근데 작품을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들으시는 분은 성병희 작가님을 이제 쳐보시면 인터넷에 그러니까 작품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들이 사실은 얼핏 보면 이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무섭잖아요. 혹시 본인의 작품 집안에 이렇게 걸려져 있나요, 많이? 항상 걸어는. 그래서 가족들이 조용하군요. 혹시 아이가 있으면 반응은 어떤가요? 엄마의 그림을 봤을 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왜 엄마는 이쁜 거 안 그리고 이런 거 그려?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피를 좀 더 뿌리라는. 거의 가족이 또 많이 등장하지 않나요? 네, 예. 거의 가족이에요. 예, 가족이 등장.
아니 뭐 좀 그럴 수는 있을 거. 어렸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저희 아이도 제 작품 왜 엄마는 맨날 고추 보이는 것만 작업을 한다고 그러고 또 엄마 작품이 제일 멋있다고 어렸을 땐 그랬는데 이제 크니까 왜 자꾸 민망한 걸 자꾸 하냐면서 저한테 이제 좀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을 뒤집어 달라고. 오히려 네, 이렇게 뒤집어 놔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이제 그림을 좀 바꿔줄 수 없냐고.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를 바꿔야 된다.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림을 저렇게밖에 못 그리니까 그러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럼 참겠다고 그랬어요. 와. 그게 몇 년도 정도 돼요? 몇 살 때 애가? 몇 년도? 꽤 어렸을 때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같은 조언을 계속 해줬어요. 좀 더 강해야 된다. 좀 더 피를 뿌려야 된다. 이런 조언. 왜 그러냐면 지금 작업하고 제가 2010년도에 나무랑에서 전시하셨죠. 네. 그 그림하고 좀 달라요. 네, 분위기가. 많이 그래서 이제 2010년도 그림은 집에 걸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은 정말 밝은 거예요. 공포스럽지만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맺혀 있는 듯한. 저는 공포를 위한 공포는 안 좋아하고요. 그냥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극대화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은 되게 이렇게 좀 절제하면서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사실 하면서 그린 건데 무섭다고 하셔서 그게 한동안 되게 스트레스였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다.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 저보고 너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울면서 바꿔달라고 할 때 나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고민할 그러면서 약간의 그 비속어가 들어가서 말을 못 하겠는데 괜찮아요? 그럼 삐 처리해 주시나요? 뭐라고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때까지 견뎌왔는데 네, 지금에 와서 바꿀 순 없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쭉. 와 멋있다. 굉장히 힘이 되는. 정말 큰 조언이었어요. 비속어긴 하지만. 근데 그 무서운 거 안에는 항상 약간 슬픔이 잠겨 있어요. 숨어 있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공포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페인팅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왔었을 때 공통적으로 제가 전체를 딱 봤을 때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약간 무서운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를 계속 내용을 알거나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항상 그 안에는 슬픔이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뭔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염세주의적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대학교 때 정신과 치료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집안 환경이랑 이런 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원래 그랬다. 그랬더니 저한테 집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넌 왜 그러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의사.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덜 불안하고 신경이 좀 무뎌지고 잠이 잘 오는 그런 대증적인 처방만 해주시지. 약간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때 정확한 병명은 뭐 시민성 신경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을 거의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작업해서 그림만 갖다가 학교에다 내서 졸업을 했는데 그 원래부터 염세주의적이었던 거를 무엇 때문이라고 딱 표현할 수가 없었고 왜 나 같은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많이 했죠. 이 세상에는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처럼 우울한 사람이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책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고요. 학창시절 때는. 그래서 그때 이제 까미니, 카프카니, 뭐 사르트르니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카프카가 가장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작가가 됐네.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아, 나 같은 사람도 쓸모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걸로 어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는 글을 열심히 썼고요. 그림은 집안 형편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홍대를 떨어졌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홍대를 지원했었는데 그때는 미대가 아니었었고 동문학과를 이제 지원했다 안 돼서 이제 미술 시켜달라고 해서 재수하면서 미술을 시작했어요. 그럼 타고난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술계 안으로 왔을 때는 재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 가셔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민중미술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초창기 시절에 민중미술 쪽을 많이 하셨나요? 아,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내면적인 문제 때문에 미대를 왔는데 그걸 끄집어내고 싶어서 했는데 사회적인 현실은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지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 힘든 얘기만 하고 있을 거야? 거의 이런 분위기로 느껴졌고 그때 이제 나름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순수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산동네 다니면서 스케치하고 사람들 직접 뭐 시장도 가고 인터뷰에서 작업하고 그런 사람들 중심의 작업을 했어요.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작업. 네, 정치적인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근데 각자들 자기 쪽에서는 저를 자기네 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하셨고 그래서 그 민중미술을 하는 쪽에서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셨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작업을 찾아서 했었던 거고요. 그걸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사진 찍고 인터뷰하고 작업하고 하는 식의 그 공정을 거쳐서 작업을 했고요. 그런 작업은 거의 다큐 수준인데 굉장히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그런 작업을 했을까 좀 놀라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의 산동네 되게 좋아해서 저희 집 뒤에도 다 이제 산동네였고 그러니까 거기 놀러 다니고 거기 애들이랑 친해지고 이제 할머니랑 친해지고 하면서 좀 편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거기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는데 그렇게 보면 어쩜 그때 당시에 그렸던 그림들이 역사적인 어떤 기록물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지금은 사라져 있는. 네, 근데 그때 작업을 되게 좋아하셔서 또 후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작업을 정말 크게 개인전을 금호에서 하고 박영택 선생님이 이제 큐레이팅 하셔서 한 전시였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 미술판에 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떠나야 되겠다. 이거 너무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고 거의 다 완판되다시피 했었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주도로 갔고요. 가서 결혼해서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작업 다르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제주도에서 가셔서 작업 계속 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때 작업은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풍경, 바다 풍경, 그 다음에 엉겅퀴 꽃 막 이런 거 작업했더니 그때 강요배 선생님이 신혼집에 오셔서 이제 그림을 보시더니 얘 빨리 다시 서울로 보내라고. 왜 귀향이지 말고. 제주도에 있으니까 사람도 못 그리고 이런 평안한 그림만 그리고 있는데 이거 얘 그림 아니라고 그러셨던 기억이. 그래서 올라오셨나요? 그것 때문에 온 건 아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올라와서 이혼하고 올라가서 이혼하시고 제주도에 계셨으면 그냥 이혼 안 평화로운 곳에 있었으면 이혼 안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문제가 계속 많았다가 이혼했고
그리고 애기 키우느라고 작업 못하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한테 물어봤죠.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작업이 뭔지. 근데 대학교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진짜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내적인 작업들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것 때문에 눌렸던 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때 아까 질문하셨던 2010년에 했던 전시는 완전히 개인적인 내 얘기만 써서 어떤 친구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을 얘기를 드러내도 되는 거냐 할 정도의 전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객관적인 작업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훨씬 좀 더 노골적인 눌렸던 걸 다 표출하면서 과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작품 활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 본인 속 안에 있는 그런 뭔가 답답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표출이 조금 그러니까 되면서 해소가 돼 왔던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러니까 꼭 지나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꼭 필요했던 과정이고 그 과정은 지금 현재의 작업이 있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꼭 있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지금. 네, 그래도 아직 출발은 내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오면 제가 봐도 그림이 이렇게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일단 안쪽에서 시작돼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봤을 때 감동이라는 걸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요소들을 사회적인 현상을 다루더라도 그게 그냥 단순히 외부에서 가져온 그 개념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개념 또한 나로부터 시작을 됐을 때 그 작품을 바라봤을 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감동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나무아랑 전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2012년 빔에서 전시를 하시죠. 네. 네. 그러면서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그 나무아랑 그림도 좋고 2010년대 그림이 또 확 바뀌고 색깔 쓰는 것도 완전 바뀌고 해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뭐가 내용도 좀 바뀌고 들여다보기라는 전시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는 작품들이 좀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최신작까지는. 그런데 그 들여다보기로 가게 된 그런 화풍이나 색깔이 바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 전시 나무아랑에서 하면서 그 대표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키를 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출근을 해서 있다시피 했는데 막 우기기도 하고 비도 많이 왔고 이랬는데 제 그림을 제가 보기가 싫더라고요. 답답해서 무겁고 답답하고.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나중에 그림 그릴 때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뭔가 다르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원래 쓰던 재료를 바꿔가면서 작업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원래부터 조금씩 느끼고 차츰차츰 느끼고 있었는데 전시하는 기간 내내 내 작업을 보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리 속에 내용물이 좋더라도 일단 겉에 보여지는 시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답답하고 고루하다면 아무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한테 좀 더 새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무던하게 애썼던 시기였었고요, 그때가. 그리고 내용적인 것도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소설 형식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어디서 자랐고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서술 형식의 얘기였다면 그거를 시적으로 좀 간결하게 그러면서 간결한 거 안에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상징적인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르다고 느끼셨을 거고 지금 서치해보셔서 다른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예전부터 제 작업을 좋아하고 컬렉팅 하셨고 하셨던 분들은 거의 화를 내실 정도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갤러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도대체 뭐가 문제냐. 맞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쇼킹하실 걸 알기 때문에 작품을 다 뒤집어놨고 일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술을 좋아하세요? 아니 좀 취하시게 한 다음에 충격이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림이 좀 더 진해 보이네.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더 참지를 못하시고 이제 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뒤집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시면서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막 화를 내시고 더는 못 보겠다고 그러면서 담배 피러 나가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충격을 다른 사람들도 받겠구나.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릴 각오로 발표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를 지지하셨던 많은 컬렉터분들과 뭐 큐레이터분들과 그다음에 평론하시는 분들과 뭐 미술 대표님들과 여러분들이 등을 돌리셨죠. 그리고 그 전에 제 팬층들도 다 가셨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작업이었고요. 근데 그때 왜 이러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제가 화내면서 그랬거든요. 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순 없다고. 난 바뀌었다고. 그 작업은 이제 못해요. 그랬거든요. 멋있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컬렉터분도 딱 연락을 드렸는데 갤러리 빔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이제 컬렉터라는 걸 알고 거기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 여름이었는데 큰 사이즈의 그 카푸치노 얼음 들어있는 이만한 걸 사다 주시면서 잘 얘기해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딱 나가시면서 여기에는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고 계시던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갔고요. 저는 다시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완전 신인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게 갤러리 빔 때였어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어요. 그 그림.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다른 작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뭐 이렇게 성향은 있는데 완전 다른 작가. 그럼 그게 몇 년도였어요? 12년도. 2012년도. 네, 10년하고 12년에 2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까지 자리를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그 컬렉터 분들이 다 돌아오셨나요? 다른 컬렉터분이 그 전에 하셨 컬렉터 분들이 꽤 긴 시간을 지켜보거든요. 페인팅 작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전에 컬렉터 분들은 지금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 안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컬렉터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성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차단하는 쪽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단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컬렉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제 연령대들이 더 많이 낮으셔가지고 예전 컬렉터 분들보다 그냥 저는 즐기고 있고요. 제가 그 아트원이라는 데서 아트마켓 전시를 했었는데 충무로에서 그때 다른 같이 하는 작가분들이 제 얼굴을 몰라가지고 인사를 못했다고 하셔서 다시 자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작품 한 지는 오래됐지만 조언 같은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같은 작가를 만납시다 해서 만났는데 제가 유일하게 제 경험상 조언 형식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을 한 가지만 한다면 펜 때문에 묶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 그림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한테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그게 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그림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에 정말 등 돌리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항상 그 지점이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좀 취약한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그런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또 그 작품을 또 팔아야 또 다음 작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작업을 멈추고 완전히 내가 하고 싶은 작업만 위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결정? 힘든 순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진 걸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손에 쥔 걸 우선 버려야 새로운 걸 또 다시 손에 집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진 걸 우선 놓는다는 게 근데 저는 누구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유일하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그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요구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걸 다른 걸로 벌면서 그냥 정말 가라고 해라고 하면서 그냥 가고 있거든요. 멋있어요. 저는 뭐 펜은 없지만 동의합니다. 저는 원래 안 팔렸지만 저도 그렇게 살고.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서 꿋꿋하게 갈 수 있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전 미술인은 아니다 보니까 그 일종의 거부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나 또는 뭐 주변에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그 거부감에 대한 이유는 컬러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 때문인가요? 둘 다인 거. 둘 다인가요? 그럼 네. 그 둘 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괴이함 또는 뭐 일반적인 사회적인 편견에 있어서 그것이 좀 뭐 무섭다라고 판단되는 보편적으로 무섭다, 슬프다, 네. 뭐 그런 평들이 많죠 주로. 네. 저는 뭐 작가는 아니지만은 또 미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관심 관심 많아 보이네. 많아 보이는데. 그 소매 색감 작업은 그 작년 1월달에 그 이 공에서 이미지 판독을 위해서 보내줬을 때 처음 봤었는데요. 작가 본인 스스로도 괴이하거나 무섭다 또는 뭐 슬프다라는 느낌을 그 실제 수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수용한다기보다는 제 스스로 안에 있는 거는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거를 수용한다는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슬픔은 눈에서 오는 것 같아. 근데 그 그림들의 눈에서 다 오는 것 같아. 다 눈들이 되게 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이쁜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네. 실제로 만화 뭐 이런 거 좋아하나요? 만화 그리고 뭐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전혀. 드래곤볼. 아니요, 순정 만화죠. 공주 그리고 막 옛날에 초중고 이렇게 잘 그리면 막 친구들이 그려달라고 우리는 공주였어요. 인형을 분해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그림이 저돌적인 분들은 실제 좀 내성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오히려. 네, 그렇죠. 뭐 예쁜 꽃을 그리거나 좀 아름다운 컬러 위주로만 그리는 분들은 오히려 좀 일반적인 뭐 직장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많고요. 네, 저도 몇 번은 그런 좀 깜짝 놀랐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만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다라고 이렇게 상상들 대충 하잖아요. 못 만났을 때. 그런데 너무 그 의외의 분들의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에서 전시할 때 이제 작가들 모르잖아요. 근데 공포전 같이 했었는데 송명희 작가님은 바로 찾았어요. 그 그림이 누가 그렸을까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다른 작가분들도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본인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작가일 수도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림 스타일 보고는 되게.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젊으시죠, 뭐. 우리 그 병도사님 우리 예. 한번 새로운 코너입니다. 승문즉답
혈액형은? 네. O형입니다. O형. 네. O형인데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뭐 보는 건 잘 보는데 뭐 특별히 선호하진 않아요. 스테이크를 먹는다면? 미디움.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 그림. 하루에 페이스북 접속 횟수는?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낮과 밤 중 활동하시는 시간은? 밤, 특히 새벽이요. 웅덩이에 빠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장 고가로 팔린 작품 가격은? 패스? 패스? 패스.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영화의 장르는? 데이비드 린치 같은 약간의 미스터리 호러. 5.18 하면 생각나는 것. 가슴 아픔, 부조리, 분노.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서 또 내일이 바로 5.18이라 그냥 마지막 질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 대학교 다니실 때는 거의 치약을 눈에 바르고 살았던 시기라. 치약을 바르면 진짜 효과가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뭐 비누로 하면 안 떨어지니까 치약 발라가지고 다시 닦고 비누로 닦고. 근데 아까 혈액형 O형에 뭐 되게 의외인데요. 그 지금의 모습과 내성적이고 정말 너무 고요하고 막 그런 분은 보통 소문자 A.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대학교 때 보셨으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 게 대학교 때 동창들을 만났더니 네가 이렇게 목소리도 말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커질 줄 몰랐다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때 표현에 의하면 머리를 장막처럼 들이우고 어두움의 아우라를 풍기며 작업실 실기실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작업했다는. 그러면 O형 인정하고요. 소문자로 그 대신 소문자 A O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2014년 공포전 그때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발해. 네. 그렇죠. 네. 뭔가 자유로운 뭔가가 생겼나요? 지금 그때와 달리? 네, 많이 생겼죠. 저는 좀 더 살면 살수록 자유로워지고 그냥 또 더 에너제틱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공포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느낌. 네. 물론 내적인 거는 아예 없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약간 조절 능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쨌든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포 영화를 즐기진 않으시고요. 네. 공포를 안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졸리신 거지. 아니, 졸린 건 아닌데 저 혼자 그때 당시 제일 무섭다고 했던 그 TV에서 여자가 나오는 링. 네, 그걸 혼자 봤거든요. 애기 재워놓고 다들 어떻게 그걸 혼자 볼 수 있냐고. 사다코인가?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무서우니까 그냥 보긴 보는데 어떤 특별한 저한테 자극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전설의 고향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너무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도 입을 뒤집어 쓰고 눈 조금 내놓고 예전에는 무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지금도 저 채널 돌리다가 공포 영화 나오는 장면 있으면 잘 안 봐. 바로 돌려요. 바로. 저도 무서워서. 무서워서. 가끔 밤에 작업할 때 연쇄살인에 대한 방송 들으면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점점 좋아지고 계신 성배의 작가님. 근데 진짜 구글링 하면은 성병희 작가 이렇게 해서 구글링 하면은 그래서 이미지 검색하잖아요. 그냥 전체 그 모니터가 빨간색인 것 같은. 근데 사실은 빨간색 옷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빨간색 운동화나 뭐 가방도 없었고요. 자라면서 빨간색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올 블랙인가요? 네, 올 블랙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머리카락이랑 눈 색깔도 블랙으로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빨간색은 그냥 다른 표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지 제가 선호하는 색깔은 아니에요. 근데 빨간색이 사실은 뭐 굉장히 강렬하고 막 이렇게 강한 색이긴 하지만 되게 또 부정적인 또 그런 색깔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또 정열, 열정
뭐 사랑 막 이런 의미도 들어 있고. 자유한국당. 공포스럽네. 안 되겠다. 갑자기 좀 그렇네요. 이제 색깔을 좀 바꾸실 생각은 있는지. 다른 색으로 작업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다 지우고 결국에 다시. 네. 역시 빨간색이야. 네. 그리고 유일하게 노란색 배경인 그림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노란색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색이에요. 특히 배경색으로는. 저랑. 근데 그 그림만 꼭 그 노란색으로 하고 싶어서 밤에 옷을 입고 화방에 가서 물감을 사서 칠하는 거예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그게 칠하고 싶었던. 꼭 그 색을 칠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집에 다른 물감은 다 많은데 노란색 물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감을 사러 외투를 입고 막 목도리를 두르고 뛰어나가서 그 문 닫히기 직전에 가서 사가지고 칠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노란색을 써본 적은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로 사용하시는 건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그 주황색 정도. 주황색 정도? 조금. 그리고 회색이 있어요. 약간 그레이 계열. 얼굴색은 거의 잿빛에 가까운 화이트예요. 고기는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물고기는 좋아하세요? 그림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고기는 처음에 사용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손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손이 잘 찢어져서 피가 좀 잘 나요. 근데 세수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닦는데 피가 뚝 떨어져가지고 물 안에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직임이 꼭 물고기가 움직이는 거죠. 군붕어 같은. 네. 굉장히 유연하게 피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싫어서 그래서 물고기로 표현하게 된 거고. 금붕어나 고등어 같은 게. 네, 고등어는 조금 다른데 금붕어는 그렇게 약간 연상이 돼요. 금붕어는 완전히 감정적인 그런 그림에 많이 주로 등장하게 되고요. 아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 쪽은 거의 그 금붕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데이빗 린치 감독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요? 네. 근데 예술가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조금 약간 독특하고 되게 좀 엉뚱하기도 하고. 네.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많잖아요. 시리즈물은 다 봤고요. TV 시리즈물 했던 것도 다 봤고 이자벨라 로셀린이 나왔던 그 트윈픽스 그 영화판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그 빨간 방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네.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저는 그런 상징 표현을 좋아해요. 올해 트윈픽스 시즌 3 한대요.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 나이 드는 상태로 나오나 봐요. 그대로 그 배우분들이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정확한 것만 해주세요. 무서울 것 같아. 예, 그러면 뭐 증문 즉답은 이걸로. 네네. 끝난 거야? 네. 증문 즉답은 코너는 이제 끝났고. 하나 더 있네. 하나 물어볼게. 왜 웅덩이에 빠진 나를 구해줄 사람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아들 있잖아. 뭐 이렇게 뭐. 아니요, 저는 그분의 인생과 저 인생은 별개로 생각하고.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그분을 책임을 다해서 양육했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네, 그분의 인생을 사시는 거고 그분이 구해주실 여성분은 따로 생길 것이다. 정상적인 거고 그리고 저는 혼자서 열심히 제 일하면서 살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 대답이 제일 빨리 나왔어. 혈액형보다 빨리 나왔어. 없다 바로. 혈액형 물어봤을 때 저 말은 뭐예요? 그래. 웅덩이 그러니까 없어요. 바로 나왔어. 코너 속의 코너 여기까지. 결국 뭐 혼자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가상의 누군가라도 뭐 하나 만들 생각은. 아니요, 남자친구는 있을 수 있지만 남자친구가 웅덩이에서 꼭 저를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의 인생이 있고 그 저는 애인이라는 게 꼭 같이 있으면서 뭘 도와주거나 직접적으로 구해주거나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각자 자기 일하고 살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의 결혼 제도에 묶일 생각은 없기 때문에 예. 피하고. 그래서 웅덩이에 우연히 혼자 있다 빠졌다면 그냥 죽는 거. 참고로 이 웅덩이는 발목까지밖에 안 옵니다. 너무 다시 혼자 나오는 걸로 합시다. 아 근데 전 순간적으로 그 생각 들었어요. 정말 실수로 빠졌을까? 뛰어들었을까? 그 생각 들었어요. 네, 많이 좋아지신 우리 성배희 작가님과 지금 팟캐스트 진행 중입니다. 아니, 저 오늘 낮에 그 은행에 앉아서 잠깐 그 잡지를 좀 잠깐 봤는데 통풍이 잘 되는 인간관계가 제일 좋다. 너무 그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부분 너무 촘촘하고 맞아. 너무 그 숨막힐 정도로 되다 보니까 힘든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통풍이 잘 되는 인간관계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재밌더라고요. 우리 이제 거리를 둡시다. 우리 모두 거리를 좀 두고 네.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서로 일적인 얘기만 하는 걸로. 그러면 그림 그리시는 재료는 뭐 주로 뭐를 사용하세요? 거의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네. 네. 재료 변화가 좀 쭉 있었죠. 예, 대학교 때 네. 처음에는 유화했다가 네. 유화의 그 기름이 저한테 맞지 않아가지고 너무 그 기름진 것들이 저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계속 재료를 찾다가 종이에다가 흙을 퍼서 그걸 채로 걸러가지고 한국화 물감하고 악교를 개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종이를 좀 좋은 걸로 바꿔서 삼합지라고 한지 예. 전북 한지 그쪽에서 사서 계속 그 작업을 했었고 그게 2010년도 남화랑 전시 때까지 그 작업을 했었고요. 그 흙이랑 그런 것들이 오는 마띠에르랑 무거움 때문에 답답함을 느껴서 그 다음에는 한지에다가 그 동양화 물감만 악교랑 써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동양화 물감이 그것만 쓰면 얇기 때문에 전 탱화나 이런 거 분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려면 악교를 섞어서 해야 돼서 악교 했었고 그 다음에는 종이에다가 아크릴을 했었고 종이에 아크릴 하니까 너무 미끄덩미끄덩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캔버스에다가 아크릴을 했었고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캔버스에 아크릴을 하고 있어요. 재료에 대해서 꽤나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가장 좀 뭐랄까 다르게 편한 보편적인 재료로 좀 뒤늦게 오셨네요. 보통은 아크릴과 캔버스 조합은 가장 처음 사용하는 재료 같던데요, 작가분들은. 근데 전 대학교 때 이상하게 아크릴의 그 미끄덩함이 너무 그 가볍고 플라스틱 같은 예, 맞아요. 그 날것의 색깔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그 반대로 또 유화는 너무 끈덕끈덕하고 그 기름진 게 싫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로 작업을 할 거냐를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찾았던 게 그 흙하고 그래서 그 꼭 특정한 지역의 파주 쪽인데 그 흙을 풀어는 기차를 타고 배낭을 메고 그다음에 삽을 들고 가가지고 퍼왔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차가 없으니까 운정 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운정 개발되기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붉은 흙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되게 이상하게 봤었어요. 사람들이 네, 이상하겠네요. 논밭에 한겨울에 막 얼어져 있는데 막 깨가지고 흙까지 간첩인 줄 그러고 머리카락 얼굴 반쯤 가리고 까만 옷 입은 여자가 와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이래서 헤어스타일 그대로시죠. 그래서 한 30 저기 오랜만에 본 동창애들이 이런 가발이 한 100개쯤 있냐고 그 보면은 그냥 평면 해야 말고 그쪽 입체 작업 쪽은 어떤 식으로? 사실은 입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입체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평면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는 지점이겠지만 이제 평면적으로 돼 있는 걸 입체적으로 꺼내고 싶은 욕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영상 매체라는 것도 나오고 이제 설치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각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그걸 이미지를 꺼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입체 형태로 만들면 될 걸 그림으로는 막 명암 넣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답답증이 있어요. 그래서 물컹물컹하게 해서 탁 만들어서 놓고 눈앞에 딱 놓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입체도 관심을 갖고 입체 작업을 많이 했었고 거의 미련할 정도로 다 손으로 직접. 지금 나오는 입체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은 많이 못하긴 하는데 그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마 다 종이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것도 다 종이인가요? 네. 재료가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겉에 이제 다 그 마감하고 칠을 하니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평면에서 이제 입체 설치 갔다가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화면이 답답해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해서 바깥으로 막 튕겨져 나가서 이제 몇 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평면 안에서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정말 최고구나 이런 지점이 딱 그냥 어느 순간 저는 그냥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한 1, 2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서 못 태어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요즘 약간 워커홀릭이 하니까 손목이 아픈데 계속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칫솔질 할 때 손목이 아파서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또 가서 하고 있는 경우 있어요. 중독 플러스 직업병 플러스 약간 홀릭된 것 같아요. 그럼 평상시에 그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또 뭐 다른 거에 관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좋아하는 거나? 많은데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책도 진짜 잡스러운 거 많이 봐요. 잡스러운 거? 네, 철학적인 거만 보는 거 아니고 생각의 힘을 실험하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초현상적인 것도 좋아하고요. 정말 잡스럽게 읽거든요. 저는.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것들 관심. 미스터리도 관심 많고요. 그다음에 생각이 어떤 에너지가 돼서 그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건 믿어요. 네. 그림이라는 것이 주는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예전의 다이어리를 보면 그때 그 꿈꿨던 거, 희망했던 거,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현상도 그렇고. 그런 것들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냥 추리소설도 좋아하고요. 그러면 글을 써볼 생각은 없어요? 소설이나 시나 뭐 그런 산문이나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이 썼었어요. 대학교 때는 대학 노트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글도 진짜 많이 썼고, 일기도 많이 썼고, 책도 정말 니체나 이런 무거운 책들, 책은담이나 도덕경 이런 거 정말 그 써가면서 줄쳐가면서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지나치게 진지하고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혀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어요. 반대로? 근데 사실 되게 수줍은 성격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그림밖에 없었던 건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인터뷰하고 했던 것도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생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고민 같은 거 안 해요. 철학이 없지만.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는 거는 실제 철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철학 책을 읽고 관념적이지 않고 현실하고 딱 붙어서 사시는 거예요. 그 삶을 정말 살고 싶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지적인 것들이 되게 가로막고 있었고 관념적인 게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현실을 맨몸으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욕구를 갖고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좀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날 때. 네. 그래서 관념이 가로막히지 않은 만남, 관념적이지 않은 그림. 그래서 책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게 사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그래서 지금은 글을 쓰긴 하는데 매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죠.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간단하게 단상 같은 거 떠오른 것들을 쓰긴 하지만 소설이나 철학책을 쓸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좋아요. 근데 사실 그 관념이라는 것이 또 무의식 중에도 작용이 되잖아요. 어떤 대화를 하거나 작업 노트를 쓰거나 뭔가 이게 작품 설명을 할 때 많은 예술가들, 철학가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언급이 돼야 뭔가 좀 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명이 쉬워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작가의 언어라는 거는 조금 어떤 정확한 언어로 이렇게 딱 말하기가 어려운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용이 또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어떤 그런 유명한 어떤 그런 철학가라든가 이론가들을 언급했을 때 더 쉬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걸 저보다 더 잘 표현해준 사람일 경우에 인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빠져있는 철학자는 유명하지 않은데 에밀 시오랑이라고 원래 유고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사시다 돌아가셨는데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저도 모르겠네. 너무 놀란 게 아니 내 생각을 썼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명확하게 제가 이걸 뭐라고 써야 되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써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은 가끔 인용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고 오히려 관념이나 철학을 너무 없애버렸더니 사람이 좀 빈곤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건 좋은데 그 사이에 어떤 윤활유가 없는 것 같은 퍽퍽함이나 그런 빈곤함 같은 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중심은 땅을 딛고 살되 거기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정말 관념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작업 자체는 굉장히 리얼리즘 작업을 했지만 그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관념적이었고요. 뭐 나이대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지적이나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좀 작가가 작가의만의 언어로 표현된 글이 저는 그냥 못 써도 그게 좋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이. 앞으로 작업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계획하신 작업. 지금 그 처음에 사회적인 쪽으로 작업을 좀 하시다가 내면으로 완전히 쑥 들어왔다가 이제 사회와 내면이 좀 공존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셨다가 최근에 전시를 하셨고 또 다시 내면 탐구로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뭐 좀 계획이 좀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때처럼 막 그림이 또 확 바뀌어버린 전환의 시기가 있을 수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지금 끌리는 대로. 정권이 교체되니까 다시 다 내면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요새 정권 교체돼서 창작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니까. 근데 내면적인 작업을 하시는 작가분들 중에서는 실연을 했을 때 굉장한 작업을 쏟아내시다가 다시 연애를 하면서 작업이 안 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그릴 게 없다고. 네, 맞아요. 저는 반대로 그림이 아예 필요 없을 정도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게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평생 안 올걸요? 점점 좋아지고 계신데 지금. 한순간이라니까 그 전환의 시점은. 네, 오늘 호도사님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 하고 우리 끝을. 성병희 작가에게 헤어스타일이란? 그냥 귀찮아서 내버려두는 것이다. 아니, 샵에 아예 안 가세요? 집에서. 아주 지저분할 때만 아니면 그냥 내비두면 이 정도 되고요.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귀찮을 때는 확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는 한겨울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 스타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결같은 헤어스타일과 좀 더 활달해지신 성병희 작가 점점 좋아지고 계시는 성병희 작가님. 예, 내년에 인디아톨 공에서도 개인전을 할 예정입니다. 예, 성병희 작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